안녕하세요. 구도환입니다. 이번에는 생태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폭압적인 독재 치하에 살 때는 민주주의는 아주 지고지순한 가치였습니다. 김지아 시인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에서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민주주의가 아주 중요한 가치였죠.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민중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의미는 다수, 대중, 민중이 스스로 지배하는 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귀족이나 왕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대비되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권위주의 체제에 반해가지고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단점도 많습니다. 첫째는 현세대 인간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인간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래 세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청소년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쓰는 것은 기껏해야 4, 50년인데 원전 폐기물은 수만 년 동안 우리 후손들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전을 짓는데 이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전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현세대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는 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는 국민국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 데만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국민국가 중심으로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이런 전지구적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풀기에는 민주주의가 한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권력 교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같이 아주 오랫동안 어떤 비전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민주주의가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A라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후변화 정책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B라는 정부가 새로 선거로 집권해서 완전히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바꾸어서 생태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생태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생태민주주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 여기서는 비인간 생명과 자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런 존재들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나 미래 세대, 비인간 존재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나 후견인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과 체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태민주주의는 개발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주된 차이였죠. 그래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기만 하면 된다 하고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이제 외친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이긴 한데 개발과 성장을 추진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시대에는 민주주의만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주의도 함께 발전시키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뽑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장이나 풍요를 신경을 쓰고 환경 문제, 절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생태 권위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주의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고 기후변화를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토론하고 수의하고 이러면서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이런 생태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태민주주의는 어떤 가치를 지향할까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등을 지향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민주주의도 평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생물학적으로 강자이거나 약자이거나 간에 모두 좋은 자연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만의 평등이 아니라 인간 종이 아닌 다른 종들도 똑같이 내재적 가치와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생태민주주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 세대 중심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관점을 주된 가치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개별 생명, 여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들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개별 생명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태민주주의의 하나의 작은 실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작은 단체를 하나 보겠는데요. 핫핑크 돌핀스라는 단체는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황현진, 조약골 이 두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인데 황현진이라는 분은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로 들어갔다가 이 좁은 수조에 갇혀 있는 돌고래를 보고 내가 이 돌고래를 꼭 바다로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돌고래 보호 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정책 변화 운동, 그 다음에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생태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정치나 경제체계, 그 다음에 의사결정체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생태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경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자원을 이윤을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소중한 자연도 마구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시스템, 그 다음에 기계 공업 중심이 아니라 공업 이외의 다른 지탱 가능한 그런 형태의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은 서로 도우면서 호혜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생태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탈성장의 논의 이런 것들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생태민주주의에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전통적으로 다른 국가가 적이다 또는 경쟁 상대다 이렇게 보면서 군대를 양성하고 군비를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동북아의 여러 지금 국가들이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를 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서서 자치를 만든다거나 세계가 하나의 국가처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생태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지역 중심으로 자치체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생태자치 연방 형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계가 마치 하나의 공화국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억압적인 속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면서 자연을 보존하는 이런 생태민주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민주적인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투표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레타 툰베리나 많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그들이 단결해서 이 정치체제를 바꾸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A라는 프로젝트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오히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다른 목표도 다르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도 다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권위주의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자들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충분히 토론하고 수의해서 결정할 때 권력을 가진 소수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생태적인 결론을 이룰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토론과 수의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제 민주적 실용주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적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규제 협상, 조정, 시민 배심원, 공론조사, 합의회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의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때 공론조사 방법을 가지고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죠. 결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론조사 방법은 생태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수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국민들 전체 인구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표본 추출을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찬성 반대 양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논의 프로세스를 짜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고 그분들의 대리인들이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생태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그런 좁은 의미의 공론조사나 수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민주주의는 제가 굉장히 이제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이상향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생태민주주의의 여러 모습들을 현장에서 실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풀뿌리 운동을 하면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고요. 생협,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안학교, 그 다음에 환경단체,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생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케이스는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나 몇십 년 전부터 유럽이나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녹색당이 만들어져서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정책을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 이런 것들도 EU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례들도 볼 수 있죠. 녹색 정치 또는 녹색 국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구를 위한 정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레타 툰베리나 그런 수많은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주 큰 희망입니다. 이런 생태민주적 세계 시민들이 지구적으로 연대해서 생태민주 정치를 꽃피울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생태민주주의를 좀 상상해보고 다른 정치를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